순환 출자는 지금 당장은 큰 이슈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작년 말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죠. 그래서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순환 출자를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순환 출자 고리도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둘 때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순환 출자로 인해서 생겨난 소위 가공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사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냈었죠.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순환 고리까지 문제 삼는 것은 그건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새로 순환 출자가 이루어지는 것만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을 냈었고, 둘 가지고 서로 상당한 공방을 했었었죠. 그래서 거기 대선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순환 출자였었는데,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된 경제 민주화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데, 이제 뭐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근데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입법할지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뭐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이걸 못하게 할까에 대해서 이 법 안에다가 무슨 수학 공식을 쓰게 되는지 굉장히 아무튼 궁금합니다. 이거를 막는 것이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 자, 아무튼 조만간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다시 떠오를 것 같습니다만은, 자, 이 순환 출자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것은 참 이게 수학적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A가 B한테 투자를 하고 B가 C한테 투자하고 C는 다시 A한테 투자해서 이게 하나의 고리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원래 그 개인 지분을 갖고 투자를 한 그 대주주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 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 상태, 이제 이것을 순환 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순환 출자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들에서는 대부분 나타나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서서히 지주회사로 전환을 한다든가 뭐 돈을 들여가지고 이걸 끊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서서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외국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하라고 자꾸 압박을 가하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부인들은 그 구조를 잘 알 수가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들여다보면 이 구조가 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서히 아무튼 달라져 가는 과정입니다만, 아무튼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룹들에서는 이제 이런 그 순환 출자 구조가 많이 있어 왔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근데 이거는 대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들도 빠른 시간 안에 계열사들을 굉장히 빨리 늘린 그런 그 중소기업 중에 좀 큰 데들,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룹이죠. 또 중견기업 그룹, 이런 데들을 보면 거기에 순환 출자, 상호 출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우리가 대기업에 대해서 문제시하고 있는 그런 출자의 그 고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이 나타나는가를 논하기에 앞서서 왜 이걸 비난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비난하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서 가공자본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합니다. 왜 주주가 자기 돈도 없이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출자를 통해 가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자본을 만들어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협업시키고 뭐 지배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
소위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즉, 지배주주가 개인적으로 출자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자본금이 장부상에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그 회사가 회사에다 출자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착한 기업으로 꼽히는 안철수 연구소도 똑같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놀이타운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 와가지고 22억 5천만 원을 거기다 출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타운 스튜디오는 계열사로 분리가 되기 이전에 그것은 사내의 벤처 사업부였어요. 그러니까 사내 벤처 사업부로 있을 때는 그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이 51억 8천만 원이었는데 그 51억 8천만 원이었을 뿐입니다. 그 안철수 연구소라고 하는 곳의 자본금은. 그런데 그 중에 놀이타운 스튜디오 사내 벤처를 떼어내면서 안철수 연구소가 놀이타운 스튜디오에다가 22억 5천만 원을 출자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는 일은 비슷한 거죠. 어차피 그 게임 회사를 안 해둔 상태였다가 그걸 떼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하는 일은 비슷하다. 그런데 자본금을 보면 안철수 연구소의 자본금 51억 8천만 원은 그대로 있고 놀이타운 스튜디오의 자본금이 회사가 분리되면서 22억 5천만 원이 생긴 겁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본금을 합치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이 안철수 연구소 그룹은 과거에 51억 8천만 원에서 74억 3천만 원으로 자본금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생겨난 계열사의 자본금인 22억 5천만 원은 가공자본인 셈인 거죠. 왜? 무슨 돈이 새로 생긴 것도 아닌데 장부상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문제냐? 뭐 아무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장부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의 기법이 원래 그런 것이죠. 네. 회사가 다른 회사에다 출자를 한다 그래가지고 자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되고 단지 자산의 형태가 현금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정에서 합쳐서 늘어난 그 자본금을 가공자본이라고 부른다면 그 가공자본인데 그게 문제냐? 그건 아무런 문제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냥 장부상으로 그렇게 변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장부를 볼 때 그걸 알아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사가 필요한 것이고 또 요즘에는 또 연결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에다가 투자한 그 부분은 사실은 쭉 다 연결해서 보면 다 이제 진짜 자본이 얼마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드러나서 그게 볼 수 있게 그렇게 연결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꼭 그것을 가공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렇게 붙이면 뭐 그렇게 불리는 것이지만 이게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다. 근데 이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공자본 이슈라고 하는 건 이건 이슈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가공 의결권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유행하는 말로 1%로 99%를 지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 안에 계열사가 몇 개인지 다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건희 회장이 출자한 개인 지분이 있고 그 특수관계인들 개인 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개인 지분에 의해서 출자된 그 기업들이 계열사들이 또 다른 회사 차원에서 또 다른 회사에다 출자를 하고 또 출자를 하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개인 지분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그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계열사의 숫자가 뭐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가공 의결권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즉 의결권의 숫자는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1% 정도의 그 지분만큼만 이건희라는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다른 모든 생명이니 무슨 뭐 전장이 뭐 그런데 거의 자기 지분도 없으면서 무슨 왜 의결권을 거기다 행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즉 삼성그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튼 이 삼성그룹 안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회사에든가 아무튼 그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삼성그룹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아티제라고 하는 빵집이 있잖아요. 그 빵집의 지분을 이제 매각을 했는데, 예, 매각을 해가지고 대한제분에 팔았죠. 그 빵집 소송이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계열사를 떼내면, 예, 그러면 1%에서 1%가 99%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또. 이걸 공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현재 계열사들은 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순환출자 고리만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그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그걸 끊어야 하느냐? 사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예요, 이거는. 괴롭히기 위해서요. 정말 이 순환출자 고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 1%가 99%를 지배하는 그 일을 해결하고 싶다면 삼성그룹에다가 야, 삼성생명 팔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는 삼성전자를 팔아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순환출자를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그냥 이건희 네가 싫으니까 너 좀 당해봐라. 그냥 이거예요. 결국은 이거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공 의결권이라고 하는 문제, 참 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여기 이걸 가지고 그 순환출자를 걸어서 그 오너들을 자꾸 문제시하고 그러는 것은 이건 그냥 괴롭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현상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학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일표주의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일주일표주의가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에는 두 가지 권리가 있죠. 하나는 캐시플로우 라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파산할 때 그 회사의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의결권이 있죠. 이 두 개가 일치하면 이게 일주일표주의인데, 세상에는 일주일표주의를 택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경영하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그 지주회사, 그 거대한 지주회사인데, 이 지주회사의 주식은 워런 버핏이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요, 일주당 의결권이 200개입니다. 그럼 다른 주주들은 어떠냐? 워런 버핏이 아닌 다른 주주들의 주식은 그건 일주일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워런 버핏은 누구도 워런 버핏의 경영권에 대해서는 넘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워런 버핏의 캐시플로우 라이트, 즉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얼마냐? 그건 일주일표예요. 일주일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주식만큼만 배당을 받아요. 하지만 의결권은 굉장히 많은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 나는 회사 돈을 띄어먹지는 않을 테니까 단지 이 회사의 경영권에 대해서 넘보지 말라 라는 이야기를 그 다중의결권이라고 하는 그 주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워런 버핏뿐만이 아니고 구글의 에릭 슈미트라든가 레리 페이지, 또 요즘에 그 최근에 그 기업 공개를 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라고 하는 그 친구도 그 친구는 일주에 의결권이 10개예요. 다른 외부주들은 일주에 의결권 1개만 가지고 있는데 창업자는 일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내 경영권은 넘보지 마라. 경영권 못 내줘.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문제냐?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걸 알고 주주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좋으니까 산 거 아니겠어요? 네. 또 그거 정말 나쁘다면 주가가 낮았을 것이고 주식을 낮은 가격에 샀겠죠. 그래서 이렇게 캐시플로우 라이트하고 보팅 라이트, 즉 배당권하고 의결권의 크기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은 이거는
뭐 하나도 이상한 현상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다중의결권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주에 100 의결권을, 우리 회사의 주식은, 우리 회사의 누구누구의 주식은 일주에 의결권이 100개입니다라고 정관에다 정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인정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권 방어하는 방식이 이제 순환출자라고 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의결권과 배당권이 분리되는 이 현상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고 주주들이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회사가 멀쩡히 있다가 말이죠. 다 일주 1표이다가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금부터 내 주식만 일주 200표야. 이렇게 만약에 바꿨다면 이거는 다른 주주들의 재산을 훔쳐가는 거죠. 도둑질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주주총회 특별거래를 거치게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죠. 다른 주주들도 동의를 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환출자도 사실은 그런 문제를 안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쭉 경영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리고 이 순환출자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중간에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외부 주주들이 갖고 있는 의결권이 희석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송을 가지고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아무튼 이걸 다룰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하지만 순환출자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마치 그것은 다중의결권이 문제가 아니듯이 이것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출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가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업종이 침해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 업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빵집 이런 거 아니에요. 빵집, 음식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CJ가 무슨 빕스 이런 걸 내는데 순환출자를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점을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순환출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식당을 내는 건데, 그 순환출자는 뭐냐? 대개 보면 굉장히 커다란 등치에 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할 때 캐시가 없기 때문에, 그 정몽구 회장 개인의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열사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그래도 불안하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얽어 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 경영권을 탈취를 당할까봐. 그게 순환출자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빵집 문제라든가 무슨 떡볶이집 문제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그 중소기업 업종 문제하고 이 순환출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 순환출자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중소기업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들고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완전히 일종의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비난인 겁니다. 이 부분은. 자, 그럼 순환출자라고 하는 건 왜 하느냐? 언뜻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첫 번째는 이건 역사적인 배경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외환위기 때 98년, 99년, 2000년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부채 비율 200% 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부채 비율이 제조 평균 한 45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줄여라 그래가지고서 기업들한테 이제 그런 규제를 가한 거죠.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 줄이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빚을 갚는 거예요. 그야말로 빚을 갚는 거죠. 또 하나는 비율을 줄이는 거예요. 즉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분의 부채 총액인데, 하나는 이 분자인 그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분모를 늘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죠. 그 분모를 늘리는 거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을 어떻게 늘리냐? 그래야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한 겁니다.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의 와중에서 어떤 한국인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주식을 사지를 않은 거예요. 그걸 누가 인수를 하겠어요? 그 위기 속에서.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인수를 안 한 거예요. 주식을 인수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들 계열사들끼리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뭐 캐시가 생긴 것도 아닌데 서로 사준 거예요, 서로. 네. 그러면 아무튼 간에 자본금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그 과정에서 생겨나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본금, 장부상 자본금은 늘어난 것이고, 그래서 부채 비율을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이죠.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도. 아무튼 이런 과정, 이런 역사적인 과정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막 계열사들끼리 지분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이게 순환고리가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순환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순환고리도 만들어지고 뭐 상호 출자도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뭐 이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 굉장히 깁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실 기업, 법정 관리 중인 기업 같은 것을 인수를 할 때 이제 지배주주의 현금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느냐? 지배주주의 현금은 거의 집어넣지 않고 계열사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데 그것도 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충분한 돈을 넣지 않고도 그러면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자기 회사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순환출자를 엮어놓는 방법인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 별로 안 들고 계열사를 확보하는 방법, 이게 순환출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도둑질이냐? 그건 아니다. 왜 도둑질이 아니냐? 그것은 캐시플로우 라이트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 지분만큼만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원래 창업주들이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이제 기업을 이제 쪽에서 경영권을 지분을 상속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원래 회사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그 지분의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잘라지는 거죠. 잘라지면서 경영권에 공백이 생겨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이 없이 그걸 메꾸기 위해서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이런 또 과정을 거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대개는 순환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